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출발!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 저녁 7시 51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드웨이 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42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미드웨이 해전이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죽지세로 진격을 거듭하던 일본 제국의 해군 함대들을 격침시키면서 일본이 주춤하게 만들고 미군 입장에서는 숨 돌릴 틈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던 전투가 지금부터 대략 한 81년 전 1942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개된 미드웨이 해전이고요. 자, 미드웨이 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드웨이입니다. 자, 그 미드웨이 해전 제2차 세계대전은 제가 인문학서적 5권 출간한 내용 중에 지난 9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출간한 게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 월드워 2인데요. 거기에도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된 전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드웨이 해전, 이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시작이 됐던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근처에서 있었던 과달카날 전역이라고 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이 태평양 전쟁의 본격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선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동부 지역에 있었던 소련 지역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1942년 7월 17일부터 43년 2월 2일까지 6개월 반 정도 전개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동부전선에서의 전환점이 됐는데요. 인류 역사상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동부전선에서의 2차 세계대전 전환점이 됐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추축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쪽이 우세한 입장이었었는데요. 반면에 전환점 이후에는 그에 맞서서 싸우는 연합국이 우세한 상황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동부전선의 전환점이 됐던 것은 스탈린그라드 전투고, 서부전선, 독일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인 서부전선, 프랑스 북서부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서부전선에서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4년 3개월 정도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가 탈환, 수복이 되고 연합국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향해서 계속 진격을 해나가는 그 전환점이 됐던 게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고요. 그게 서부전선에서의 전환점입니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는 이집트에 있는 엘 알라메인 전투, 이집트의 북서부 지중 해안의 엘 알라메인에서 있었던 엘 알라메인 전투,
그게 제1차 엘 알라메인 전투는 1942년 7월에 있었고요.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는 1942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있었는데요. 2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더 유명합니다. 그것은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과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르빈 롬멜 장군이 격돌을 했는데 영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에서의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942년 2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미드웨이 해전이고, 본격적인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된 것은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시작이 됐던 1942년 8월 7일부터 1943년 2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전개된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 있었던 과달카날 전역이 또 연합국에 의해서 승리하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의 전환점이 된 게, 전환점의 시작은 미드웨이 해전, 본격적인 전환점은 과달카날 전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선에서는 동부 전선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서부 전선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북아프리카 전선은 엘 알라메인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건설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의 시작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 잘 아시다시피 미드웨이 해전은 진주만 기습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발생이 됩니다. 자, 진주만 기습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하와이 오하우 섬의 진주만이 기습 폭격이 되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뿐만 아니라 유럽 전선에도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게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폭격인데요. 자, 진주만을 일단 미드웨이 해전을 말씀드리려면 그보다 6개월 앞선 일본에 의한 미국 진주만 기습 폭격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진주만을 기습했던 이유는 일본 제국이 대동아 공영권,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로 삼기 위한 망상을 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을 하면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다 점령을 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마저도 이제 점령을 하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왜 미국이 네덜란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까지 점령을 했었냐면 당연히 뭐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다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하나 다 식민지화해 가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초반에 점령을 했던 이유는 전쟁을 수행하려면 연료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전차, 항공기, 군함 이러한 것들이 가동이 되려면 연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중동에 비하면 미미하긴 하지만 그쪽에는 석유가 어느 정도 채굴이 되다 보니까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초기 단계에서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이 인도네시아 등을 점령을 해 가니까 1941년 7월 25일에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철광석 수출을 전면 중단을 하고요. 또 8월 초에는 석유마저도 미국이 일본의 석유 수출마저도 중단을 합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전쟁 물자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 또 석유 수입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미국에 대한 철광석, 석유 수입 의존도는 80~90%가 될 정도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철광석이나 수출을 중단해버리면 일본은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런 식으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아시아 지역, 태평양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한 철광석 등 전쟁 물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석유 수출을 중단을 해버리니까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1941년 12월 7일에 미국의 하와이 오하우 섬의 진주만을 기습 폭격을 해서 미국의 그 정박에 있던 항공기, 선박이나 항공기 다 해서 한 200대 정도가 파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 민간인 포함해서 물론 군인 비중이 높습니다. 군인들, 민간인 합해서 약 2,400명 정도가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참혹했던 일본에 의한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 폭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유럽 전선은 이미 1931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선박이나 군함들이 유럽에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유보트에 의해서 격침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진주만의 기습 폭격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참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 전선뿐만 아니라 유럽 전선에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진주만 기습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Remember December 7, 즉 12월 7일을 기억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대대적으로 포스터로 만들어지면서 젊은 청년들의 자원 입대가 90% 이상이 되는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한 분노, 적개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청년들이 하나둘 계속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진주만 기습 Remember December 7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잔악무도한 진주만 기습 폭격을 기억하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Remember December 7인데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4개월 후인 1942년 4월 18일에는 일본의 도쿄를 폭격합니다. 그게 미국의 둘리틀 특공대입니다. 자, 미국의 둘리틀 특공대가 결성이 돼가지고 일본의 수도 도쿄를 기습 폭격을 하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그 먼데 일본 도쿄까지 와서 기습 폭격을 하니까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진주만이 기습됐을 때 미국의 전함들은 대부분 파괴돼 버렸고 항공기들도 많이 파괴됐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만은 건재했습니다. 항공모함들은 하나는 대서양에 가 있거나 하나는 남태평양에 가 있거나 또 하나는 중태평양에 가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열대 폭풍을 맞이해서 하루 늦게 귀환하는 바람에 폭격을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수리를 위해서 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그 진주만 기습 폭격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축함이나 순양함 이런 전함들은 대부분 파괴가 됐지만 미국의 항공모함만은 전혀 파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건재했기 때문에
진주만 기습 폭격으로부터 4개월 후인 1942년 4월 18일에 항공모함에 탑재된 그 함재기들, 폭격기들이죠. 폭격기들이 항공모함 위에 폭격기들이 일본 근처까지 가가지고 일본의 수도 도쿄를 기습 폭격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가능했던 게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만은 진주만 기습 폭격으로부터 살아남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은 확전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본은 주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군국주의지 않습니까? 군대가 모든 정치를 주도하는 군국주의 그런 국가이고, 수상도 도조 히데키 수상이 주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연합함대 사령관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 대장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이고요. 그 밑에 항공모함 전단의 기동부대장은 나구모 주이치 해군 중장입니다. 나구모 주이치 해군 중장인데요. 그 두 인물이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주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수도 도쿄까지 1942년 4월 18일에 폭격을 당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군부에서는 미국과의 전쟁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선제 공격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한 것이 바로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 대장이 주도했던 그 미드웨이 공격입니다. 자, 앞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요일인데 어제 토요일에도 사람이 많았는데요. 지금 일요일에도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드웨이는 하와이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하와이의 북서쪽에 있는 섬이 미드웨이라는 섬인데요. 그래서 미드웨이를 공격하기로 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미드웨이를 기습 공격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죠. 6개월 전인 1941년 12월 7일에 하와이를 기습 폭격했듯이 이번에는 하와이의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라는 섬을 또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정보를 사전에 다 감지를 했습니다. 자, 사전에 감지를 해가지고 미리 대비 태세를 갖췄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공격을 막아냈는데요.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미국이 유일한 세계 최강 국가인데요. 그 당시에는 해군 전력이 미국보다는 일본의 해군 전력이 더 막강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이제 롯데월드타워 한번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와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가 이곳 롯데월드타워 앞이다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저기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높이가 무려 19m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19m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회전목마도 휘황찬란하고요. 그 너머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높이가 19m짜리입니다. 자, 19m짜리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높이가 19m짜리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사람들 얼굴 안 나오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요. 자,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지역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지역입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지역에 있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19m 높이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3m 정도 되는 중형 트리들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가다 보면 괴테광장도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회장님께서 젊은 날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매우 감명 깊게 읽으셔가지고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자, 여기서 촬영해 볼까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 안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롯데라는 말을 따와서 롯데그룹의 그룹명으로 정했습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19m 높이입니다. 자,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회전목마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회전목마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휘황찬란한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이걸 한 달 정도 준비해 가지고 설치했다고 인터넷 기사에 떴는데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롯데월드타워 또 롯데 쇼핑몰 그 다음에 이곳 이런 곳을 찾는 관광객이 한 20% 정도 증가했다라는 인터넷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자,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확전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하와이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 섬을 공격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3척이 참전을 하고 일본의 항공모함은 4척이 참전했는데요. 미국의 항공모함은 호넷,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 이 3척이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크타운이 침몰이 됐고 반면에 엔터프라이즈하고 호넷은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의 항공모함은 4척이 참전했는데요. 4척 전부 다 격침이 됐습니다. 침몰했습니다. 일본의 항공모함은 아카기, 그 다음에 카가, 소류, 히류 이 4척의 항공모함이 다 격침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 이 4척의 항공모함이 다 격침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3척 중에
한 척만 격침이 된 반면에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이 전부 다 격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양쪽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우세하고 미국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암호 해독 능력이 미국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일본이 미드웨이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암호 해독을 통해서 다 감지를 해가지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음악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좀 옮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자, 음악이 좀 시끄럽죠. 자, 음악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잠깐 이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불빛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불빛도 어느 정도 제 얼굴에 비추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암호 해독 관련해 가지고 그 통신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 역사를 배우는 사관 생도들한테 교본이 되는 사례가 이번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미국의 암호 해독 능력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은 첩보전이죠. 첩보전. 결국은 정보를 어느 나라가 먼저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냐, 이런 이슈이기도 한데요. 자, 제가 최근에 연합국에 의한 시칠리아 섬 상륙작전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릴 때 첩보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943년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38일 동안 전개된 연합국에 의한 이탈리아 시칠리아 상륙작전, 그때 전초전이었던 게 바로 민스미트 작전이라는 첩보 작전이고, 본격적으로 상륙작전은 허스키 작전이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보 능력, 정보를 탐지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손자병법의 말을 빌리자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적의 내부 사정을 정탐하고 내부 사정을 파악하는 그러한 일을 소홀히 해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나온 말입니다. 즉,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스파이, 간첩, 첩자를 활용해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적의 움직임을 다 사전에 감지하는 그러한 첩보 활동을 소홀히 해가지고 전쟁에서 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손자병법의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병법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병법의 최고의 고전인 중국의 손자병법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첩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는 군대를 지휘할 자격이 없고 군주를 보좌할 자격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또 나옵니다. 그만큼 첩보전, 스파이전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미국이 일본이 하와이 북서쪽 미드웨이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태세를 갖췄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일본 제국의 해군 함대가 미국보다 훨씬 강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여건에 있었던 미국이 그 사전 정보 탐지 능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할 수 있었었는데요. 자, 계속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미국의 7함대 사령관, 미국의 7함대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 해군 대장이었는데요. 자, 체스터 니미츠 해군 대장은 진주만 기습 폭격 이후에 새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분이 체스터 니미츠 해군 대장입니다. 그래서 진주만 기습 당시에 해군 고위직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대비 태세를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폭격을 당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기습적인 진주만 폭격이었기 때문에 미군 고위직들이 잘못한 것으로 보진 않고, 그래서 진주만 기습 당시에 해군 고위직에 관해서 그대로 유임시키는 인사 조치를 하고 사기를 북돋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 진주만 기습 폭격 당시에 미국 해군 구성 요원들이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제 능력,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체스터 니미츠 해군 태평양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굉장히 우수한 장군이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암호 해독반도 굉장히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암호 해독반이 어떤 것을 감지를 했었냐면, 일본이 이제 미드웨이를 공격하기 전에 정찰기를 통해 가지고 미드웨이 섬 주위를 정찰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 간의 무선 통신 내용으로 AF를 공격하겠다라는 취지의 무선 교신 내용, 일본의 함대와 정찰기 간의 그런 교신 내용을 미국에서 감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독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 AF를 공격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탐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AF가 뭔지는 이제 모르는 상태인데요. 다만 AF가 하와이의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 섬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떤 섬이다, 또는 알루샨 열도 이 지역이다, 심지어는 미국 서해안의 샌프란시스코다, 이런 소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은 그 AF라는 지역이 바로 미드웨이일 가능성은 높다고 봤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들을 명칭을 A로 시작하는 글자로 표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주만은 AH입니다.